김지습의 이생규장입니다. 이 작품은요 미리 설명할 게 좀 많습니다. 김지습 조선 초기 문인인데 이 사람이 세종 때 태어나가지고 문종, 단종, 세조를 거쳐 살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개유정난데 고전시 가시면서 선생님들하고 선생님과 같이 그거 기억나시죠? 성산문의 시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그러니까 사육신이 있었잖아요. 이 김지습은 생육신이었어요. 살아있는 여섯 충신도 반면. 그래서 그때 뭐 모든 관직표시 다 버리고 이 자연에 이 사람 같은 자연에 응가한 게 아니라 팔도를 거의 승려의 몸처럼 떠돌아다녀요. 그럴 때 소설을 썼는데 이생규장전이요. 금오신화라고 하는 한문 소설집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집입니다. 그랬을 때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작품들이 뭐가 있냐? 이생규장전, 만복사, 저포기, 용궁, 부연록, 남연부주지, 그 다음에 취유부역정기 다섯 분 써요. 그 중에 이 앞에 있는 두 개, 이생규장전과 만복사 저포기가 뭐 수능, 모의고사, 교과서 자주 실는 작품이죠. 이 수능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비현실적입니다. 자, 그 중에 이생규장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생이란 사람이 남자입니다. 규장하면요 남의 집 담장안을 엿보다 라는 뜻이 규장이에요. 참고로 고전설 인물 보면 생자로 끝나면요 오늘날 뭐 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생하면 이씨 혹은 이시성을 가진 남자 선비. 나 어느 날 공부하다가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떤 집 담장에 이렇게 담이 좀 열기설기 쌓여 있었나봐. 구멍 뚫린 걸 보고 그 안을 들여다봐요. 들여다봤더니 안에 되게 예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우와 겁나 예쁘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에게 이 사랑을 느껴가지고 편지를 주고받으면 그 사람의 인연이 시작돼요. 그럴 때 중요한 거 뭐냐? 이 작품은요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의 만남과 세 번의 이별. 선생님이 아까 고전설 대부분 결말 뭐라 그랬어요? 행복한 결말을 그랬죠. 근데 대부분인 이유가 뭘까요? 행복한 결말이 아닌 것도 있어서. 얘들아, 이거 행복한 결말일까? 불행한 결말일까? 왜? 이별로 끝났잖아요. 만남으로 끝났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뭐 한 거예요? 이생과 최씨, 최랑이라고도 합니다. 여자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 그래서 서로 부모 몰래 사랑을 주고받는 것.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자유연애. 연애는 자유롭게 하는 거지요. 옛날에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정지해준 사람하고 혼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유연애였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별하게 됩니다. 바로 이생 아버지. 반대예요. 왜 반대하느냐? 부모가 정해주지 않은
그 출신이 어떤지 집안이 어떤지도 모르는 여인하고 네가 마음대로 만나? 이 정신 차리라고 했더니 너 딴 데 가서 공부해. 그래서 아들을 딴 데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최랑이 상사병에 걸려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시급을 전폐해요. 그래서 최랑이 집에서 이생의 집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딸 죽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마음 푸시고 둘이 그냥 혼인시킵시다. 봤더니 집안도 서로 비슷하고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승의 아버지가 좋다 하고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뭐한다? 혼인을 해요. 부부로서의 백년가약을 맺어요. 더 재밌는 거 뭐냐? 두 사람의 금슬도 장난 아니고요. 거기다가 이생은요, 그 과거의 급제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게 학생 때 시간이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신축년 1461년, 공민왕 10년. 요때 어떤 일이 터지느냐? 홍건적인 난이 터져요. 그래서 이별. 홍건적인 난 때 누가? 최랑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가다라. 그 전략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만난 데까지. 신축년 홍건적의 개성을 함락시키자 왕은 복주로 피난하였다. 공민왕이 피난간 복주가 지금의 안동 지방이에요. 도적들은 집을 파괴하고 사람과 가축을 마구잡이로 죽이니 부부나 친척들은 서로 도울 보지 못한 채 동서로 달아나게 되었을 때 이생은 가족과 함께 산골에 숨었는데 어떤 도적이 칼을 빼들고 이생을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났지만 최랑은 도적의 포로가 되었고 도적이 겁탈하자 최랑은 크게 꾸짖기를 호랑이 같고 귀신 같은 놈아 나를 죽이고 잡아먹어라. 승량의 뱃속에 몸을 장사지낼지언정 개돼지의 짝이 되지는 않겠다. 여기서 뭐냐면요, 자기가 죽을지언정 이런 개돼지의 짝이 되지 않겠다, 정절을 뺏기지 않겠다, 바로 정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로 이 작품의 유교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부분. 근데 여기서 유교적이란 말을 왜 하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특징가 보면 알겠지만 이 작품에는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모두 깔려있는 작품이에요. 유불선 사상이 혼재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교적 성격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도적이 화가 나서 최랑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렸다. 근데 이게 한문 소설이다 보니까요, 뭐 번역학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어떤 번역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죽여서 그 살을 모두 흩어서 사방으로 뿌려버렸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우리 옛날 그 안데센 동화나 뭐 전래 동화나 그림 형제의 동화 보면 결말을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만 행복하게 오래오래 왕자님하고 살았습니다만 나와있지 그 악한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일부러 숨기잖아요. 너무 잔혹해가지고. 신데렐라는 어떻게 결말 지어준 줄 아세요? 그 신데렐라의 계모와 언니는. 그 다음에 파치하고 파치 엄마. 사또가요, 파치의 어머니하고 파치가 너무 이게 그 악행을 저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파치를 죽여서요, 파치를 젓갈을 담가요. 항아리에 칼로. 그거 새우젓 그 명란젓 하고 젓갈 담근 다음에 그걸 어머니에게 보내서 파치 어머니가 먹게 해요. 자기 딸을 담근 젓갈. 너무 잔인하지. 백설공주는 왕비 어떻게 됐을까요? 백설공주가요, 우리 계모 좀 혼내줘 해서 왕자님에게 얘기하자 왕자님이요, 불에 달군 구두, 저 구두를 신겨가지고 계속 춤추게. 어쨌든 간에 갑자기 싫다. 아 정말 아 진짜 안 다. 놀라서 떠드린 거 아니지?
그래. 자, 그 다음 나다랑입니다.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이 소탕됐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 집은 이미 전쟁으로 불타버렸다. 그래서 최랑의 집으로 가보니 괄호치겠습니다. 행랑채는부터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일 뿐이었다. 여기까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묘사. 배경묘사를 왜 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소설에서 배경묘사 나오면 그걸 10중 8구 인물의 심리를 간접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특히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이생의 쓸쓸한 심리를 배경묘사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 앞으로 이런 게 여러분 연습 때 훈련되면요, 모의고사에서 고전 3문 딱 나오잖아요. 배경묘사 나오잖아요. 배경묘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대부분 여러분 뭐냐면 쓸쓸해요. 그 대부분 뭐합니까? 어둡습니다. 그러면 인물의 심리가 지금 슬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이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지난날 놀던 별가에 올라가 눈물을 거두며 길게 탄식했다. 날이 저물도록 우두커니 앉아 옛일을 생각하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꿈만 같은 건 진짜 꿈꾼 거 아니야. 환문구조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줄 그어볼게요. 밤이 되자 은은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었다. 줄 그어보세요. 이거 뭐냐면요, 바로 현실적인 공간에서 비현실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신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배경묘사예요. 이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야. 우리 옛날 막 그런 니들 안 봤겠구나. 전설고량 보면요, 뭔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밑에 싹 하고 그 스모가 안개가 껴요. 그러면서 갑자기 파란 불빛이 나오거나 하면서 귀신이 나타나고 도깨비가 나타나고. 근데 행랑 아래 발자국 소리가 먼 데서부터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놀아 살펴보니 누구였다? 최랑이었다. 그럼 이 최랑은 뭘까요? 영혼. 영혼. 또는 영혼이 어떻게 된 거? 사람처럼 몸을 얻어가지고 잠시 돌아오는 거. 그죠? 이때 잘 보시면요, 아직 이생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최랑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이요, 첫 번째 인귀교환 모티프라고 해서 사람과 귀신이 서로 뭐하는 거? 말을 주고받거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다 해서 인귀교환 모티프가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이렇게 귀신이 되거나 혹은 이렇게 어떤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얻어가지고 돌아온 소설을 우리가 명혼 소설이라고도 불러요. 이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를 깊이 사랑하는 까닭에 의심하지 않고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어? 그러자 최랑이 얘기하기 시작하죠. 전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다단하게 나옵니다. 장작 100년 해로 하리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하나 보면 여겼더니 뜻하지 않게 횡액 줄거세요. 횡액 홍거되기 난입니다. 횡액 홍거되기 난. 우리 횡레지액의 줄임말이거든요. 횡액이. 그러니까 옆에서 날아오는 액. 우리 세로는 종이고 가로는 횡이거든요. 맞지? 세로면요, 앞에서 날아오면 사람은 뭐예요? 예측하고 피할 수 있어요. 그런 액이나 그런 불운을. 근데 옆에서 날아오면요 뭐예요? 못 보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액을 횡액이라고 불러요. 갑자기 뒤에 닥친 피할 수 없는 액. 승냥이와 호랑이 같은 도둑놈에게 정조를 뺏기지 않으려고 스스로 진흙탕에 제 몸이 찢겨 죽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정조를 지키려는 최랑의 모습.
그대와 그날 궁벽한 산골짜기에서 헤어진 후 저는 짝을 잃어 외로이 나는 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은 망하고 부모도 잃었고 혼백을 의탁할 것이 없어서 정조는 소중하고 목숨은 가벼이 여겨 다행히 이 몸이 욕을 보는 일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보세요. 제 환신도 이승으로 되돌아와 남은 인연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최랑의 말은 뭐냐면요. 저 이렇게 죽었지만 다시 환신으로 돌아왔으니 다시 우리 이 이생과 함께 다시 부부 인연을 맺어가지고 살려고 합니다라는 제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나올 때 뭐냐면요. 말하기 방식 문제가 출제가 돼요. 여기서 최랑은 어떤 말하기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바로 이게 핵심이죠. 제안하는 말하기예요. 이생과 부부 인연을 계속 이어갈 것을 제안하는 말하기. 그래서 돌아와 남은 인연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대와 저는 3세의 깊은 인연. 자, 3세 하게 되면요. 전생, 현세, 내세예요. 합쳐 3세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쓰는 말일까요? 유교, 도교, 불교에서 말하는 거지. 불교적인.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대께서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오니 그대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제안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생이 이루고 기뻐하고 한편 슬퍼하며 진실로 원하던 바요. 자, 그렇게 두 사람이 다시 부부 인연을 맺고 몇 년의 세월을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랑이 이생에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거 만나면 어떻게 만난 겁니까? 죽은 최랑의 환신으로 인해 가지고 두 사람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재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이별, 저 이제 돌아가야 돼요.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구별과 저승의 법도에 의해서 엄밀히 말하면 저는 죽은 자에게 옵니다. 계속 여기에 머무르면 남군님까지 화가 미치기 때문에 저는 돌아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있죠. 최랑은 여종을 불러 술을 내오게 하고 옥루충곡 한곡조를 불러 이생을 달래었다. 그 노래는 이렇다 나와 있잖아요.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삽입시라고 합니다. 삽입시. 참고로 고전설에서 간혹 삽입시가 나타납니다. 참고로 삽입시가 등장하게 되면 이 내용은요. 전부 다 바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기능. 왜냐하면 시 자체가 정서 표현의 문학이니까. 두 번째, 시를 통해 가지고요. 과거 사건을 정리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미래 암시 이 기능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는 것은 칼과 창만 부딪히는 전쟁터 과거 이야기잖아요. 흥건적에 대한 옥이 부서지고 꽃이 떨어져 원앙새는 짝을 잃었네. 헤어진 두 사람의 모습 과거 이야기였죠. 나뒹굴 해골 누가 묻어주려 자신의 모습입니다. 피어 물든 떠들어 홀령을 하소할 데 없구나. 고단히 한번 내려온 부산의 선녀는 이별 뒤에 만났다 다시 헤어지니 마음 쓰라리니까지는 지금 과거 사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또 이별하면 마지막 이별입니다.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저승과 이승이는 편지쳐 막히겠지. 이건 미래 사건을 암시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다음에 영원히 결별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삽입시를요 이런 작가들이 일부러 집어넣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이런 기능도 있답니다. 소설이 지루한 산문이거든요. 그런 산문에 단조로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시를 넣으면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도로 삽입시를 집어넣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생과 최랑은 헤어지고 넘겨보세요. 한쪽에 장군님께서는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라고 인사 올리고 나서 최랑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 마침내 자취를 감추었다. 옛날에 혹시 여러분 도깨비나 드라마 보셨나요? 도깨비가 칼 딱 꽂은 다음에 마지막에 쫙 붙어가지고 제가 돼가지고 올라가고 누구니? 김고은인가? 수첩에다 막 쓰잖아. 응. 이 김씨는 뭐 누구고 도깨비고 나는 그 도깨비 뭐 안해 도깨비 신부야 막 쓰잖아요. 자기 기억도 지워질 거니까. 그렇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생은 그 말대로 최랑이 유고를 거두어 부모의 묘편에 장사를 지냈다. 그 뒤 밑줄 그으세요. 이생 또한 지난 일을 그리워하다가 병을 얻어 몇 달 뒤에 세상을 떠났다. 이 부분 이생 또한부터 떠났다까지. 물론 이게요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이 안에 숨어있는 작가 김치습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뭐냐? 이생 어떻게 했어요? 최랑과의 사랑이 마지막 이별로 끝나자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한 사람만은 사랑하고 한 사람만은 그리워하다가 그들이 병을 얻어 죽었거든요. 이 이생의 자세는요 뭘 보여주느냐? 바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로 생육신으로서의 아까 생육신 나왔습니다. 김시습으로서 누구? 단종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성의 마음을 간접 대시한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이생처럼 저도 마찬가지 뭐 하겠습니다. 한 임금만을 보시면서 그 임금에 대한 마음을 변치 않겠습니다. 이생이 그러해야 돼. 우리 소설 같은 데 보면 등장인물들이요 작가의 페르소나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표출하고 싶은 인물을 그 설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생이 바로 김지습의 페르소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김지습의 이생 규장전 갈래의 한문 소설이고요. 표기방식이 한문입니다. 한글 창제 이전이에요. 이후에 쓰이긴 쓰였는데 표기방식을 한글로 선택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기 소설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전기가요. 여기는 이 전기의 전기가 아니에요. 이때 전기는 일대기고요. 이때 전기는 기한. 혹은 비현실적인 뜻의 전기적 소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기규와 모티프가 있는 명운 소설이에요. 비극적 결과로 끝나죠.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3번. 그 다음에 유불선 사상이 혼재예요. 중간에 뭐 독일은 살짝 지나가 버렸지만 3가지 혼재하고요. 시를 삽입해서 인물의 심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보여준 김시습의 이생규장전. 선이 뭐예요? 도교. 그래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 도교 이거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냥 뭐 그렇게 봐도 돼. 다른데 뚜렷하게 찾아지는 게 없으니까. 옥무충국 시 안에 보면 무산의 선녀 나오거든요. 우리 선녀할 때 그 선이 신선선자야. 남자는 신선이고 여자는 선녀고 전부 다 도교적인 인물들이에요. 그 정도. 근데 이게 막 지배적인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작자미상에 운영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 상당히 특이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형식을 있잖아요. 땅땅땅땅 다 깨버리자. 그래서 애들아 고전소설 대부분 형식은 이런 거야? 아닌 것도 있어. 운영전. 주제는 대부분 이런 거야? 아닌 것도 있어. 운영전. 인물이 대부분 이래? 아닌 거야? 아닌 거 운영전. 결말은 행복해? 아닌 거 운영전. 특히 시점. 대부분 고전소설요. 전적 작가 시점이요. 아닌 것도 있어. 운영전. 이렇게 가요. 특이한 작품이에요. 꼭 봐주셔야 될 작품입니다. 자, 보시면 운영전, 물론 인물은 인물이지만요. 운영, 여성이고요. 궁녀입니다. 그래서 궁녀. 와, 선비의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 사랑을 다룬 작품. 그래서 궁녀 운영과 선비 김진사 둘은 안평대군이 어느 시절 대군일까요? 이름 들어봤죠? 안평대군. 찾아보세요. 몇 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시기가. 작품 창작 시기가 비슷한 게 아니라 요 시절 있잖아요. 요 시절 수양대군 있죠. 그 언저리 찌음에서 안평대군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원래 안평대군은 상당히 그 인품이 좋기로 유명한 원래 대군이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얘들아 궁녀는 좀 속된 표현이지만요, 이해하세요? 왕거예요. 세자거고 대군 거예요. 궁 안에 존재하는 모든 여성들 있잖아요. 그 왕족 이외의 누군가와도 절대 사랑을 나누거나 만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종 같은 존재예요. 그럼 운영이 뭐 한 겁니까? 사사로이. 참 우리 김진사는요, 안평대군의 시객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안평대군이 궁 안에 있으면서 아 심심하다, 누구랑 같이 서로 시집이나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같으면 누구랑 만나서 깻만 갔으면 좋겠다는 것처럼요, 그 시객으로 자주 소통했던 사람이 바로 김진사였어요. 그런데 김진사가 운영을 보고 운영이 김진사를 보고 뭐 한 겁니까? 서로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누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겠죠. 간단하게 좀 내용 설명을 해드리면요, 원래 이 이야기 시작은요, 선비 유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영. 운영 아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영이 어느 날 안평대군의 집터에서, 우리 소설 내용을 자세히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를 잡으셔야 돼요. 집터에서 뭐 하냐면 술을 마시고요, 잠이 들어요. 잠이 들었다. 뭘까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 환문구조입니다. 환문구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경험하는 의미의 환문구조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구조가 환문구조예요. 잠이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꿈속에서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기서 재밌는 겁니다. 지금 건약이 있죠. 유영이 좀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내부의 꿈약이 있죠. 1인칭 주인공이에요. 바로 운영이라는 궁녀의 시점으로.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1인칭 주인공이지만 그래도 완벽한 1인칭 주인공은 아니고요, 약간 전지적 성격이 좀 나는 1인칭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직접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을 그래도 전달하려다 보니까 약간 전지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뇌와 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이원적 시점 구조를 취해요. 그리고 뭐한다? 이 두 사람이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뭐예요? 꿈 밖으로 나온 유영이 꿈을 깼더니 뭐? 김진사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남겨져 있더라. 해서
한문구조이자 A자식 구성의 수를 취하고 있는. 그러면서 두 사람의 그 어떻게 되냐면요, 운영 자결합니다. 김진사 따라 죽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 사랑을 다룬 작품. 자, 보겠습니다. 자, 가다락입니다. 자, 얼마 후 진사가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얼굴은 파리해지고 몸은 홀쭉해져서 옛날의 기상이 아니었다. 대군, 안평대군을 위로하면서 진사는 근심하는 마음이 없을 것인데 못가를 거리면서 실을 읊느라고 파리졌는가? 본 사람들이 크게 웃더이다, 웃더이다. 이 말투가 어때요, 여러분들? 구어체라고 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말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화의 문체는요, 바로 운영이란 궁녀가 유영이란 선비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의 구어체, 평상시 말을 할 때 사용되는 문체로 이야기 진행되는 것이죠. 뭐뭐 하더이다. 진사가 일어나서 살해하고는 말하더군요. 제가 한 천원 선비로서 외람이도 대군께 사랑을 받고 복이 지나쳐 화를 낳았습니다. 질병이 몸을 얽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거를 남에게 의지하고 있다가 이제 후하신 부름을 입고 아픔을 이끌고 와서 뵙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 이제 천한 선비입니다. 되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되게 시즌 있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 대군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렇게 되게 예의 바르고, 그죠? 임금이 대군에 대한 그런 마음도 간절하고 이런 상황을 듣다 보니까 자기에게 모두 무릎을 가다듬고 공경하더이다. 아, 진사가 나이는 어리지만 마음 씀씀이가 훌륭한 사람이구나. 진사가 나이 어린 선비로서 말석에 앉으니 안으로 더불어 다만 벽 하나 두고 격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대군이 있는 방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가 상석이야. 대군이 딱 앉아. 그리고 여기에 상들이 쭉 놓여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그 중에 제일 말석 이렇게 앉아있고 그 옆방이 있어요. 여기 운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자리에 지금 여기 김진사가 앉은 거예요. 그리고 이 벽을 사이에 두고 앉은 거예요. 지금 근영과 김진사가. 그래서 벽 하나로 두고 격했을 뿐이었습니다. 밤은 벌써 깊어졌고 무손님들은 크게 취하였습니다. 다 술 취한 거예요. 지금 다 뻗었어. 제가 벽을 열어 구멍을 내어서 들여다보았더니, 그러니까 이 벽과 벽 사이가 있는데 옛날에 보통 우리가 요즘처럼 막 콘크리트 막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나무나 아니면 여기다 창호지를 바르는 분이겠죠. 소리가 다 들리고 그 종이를 뚫어가지고 들여다보았더니 진사 또한 그 뜻을 알고서 구석을 향하여 앉더군요. 제가 봉서 편지입니다. 구멍으로 던져주었더니 진사가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뜯어보고는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며 차마 손에서 놓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런 쪽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전지적이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치 주인공이지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옛날보다 더하였으며 능히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답서를 닦아가지고 붙이고자 하지만 청조, 여러분들 미치고 청조 파랑새입니다. 옛날에 우리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는 그런 파랑새, 여기서는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편지를 전해줄 사람 이런 뜻입니다. 청조가 없어, 편지를 전해줄 사람이 없어 홀로 근심하고 탄식할 뿐이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앞부분입니다. 뭐한 것? 운영과 김진사가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진사는 쉽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선비일 뿐이고 운영은 안평대군의 궁녀예요.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리로는 자꾸 이거 주체하고 싶지만요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서로 상처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군의 부름을 받고 김진사가 온 거예요. 잔치에 왔는데 뭐한 겁니까? 운영이 먼저 편지를 보냈는데 김진사가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자신이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하는지 알리는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김진사가 애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김진사가 선택한 방법 바로 무당이었어요. 무당. 자, 보겠습니다. 하루는 동문 밖에 사는 한 무녀가, 여러분들 무녀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는 김진사를 유혹하려는 인물. 근데 김진사를 유혹하기 이전에 김진사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부탁을 들어주는 인물이에요. 또 한 번만. 이 부녀가 영의함으로써 명성을 얻고 대군의 궁에 드나들면서 매우 사랑과 신용을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진사가 그 집을 찾아갑니다. 왜? 무녀가 대군의 신임을 받는다는 얘기는 대군과 만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대군이 있는 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대군이 있는 궁에 누구도 운영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찾아가요. 그래서 찾아간 다음에 뭐합니까? 오늘은 바쁘고 급한 일이 있으니 내일 다시 오겠소. 다음날 간 다음에 입을 열지 못하고 내일 다시 오겠소 했을 때 무녀가 진사의 얼굴이 속된 티를 벗어난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서 그 진사를 유혹해야 되겠다 한 다음에 다음날 목욕하여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꽃 같은 담요와 옷 같은 자리에 깔아놓고 계집종에게 망을 보게 한 다음에 야 김진사 오면 얘기해라 했는데 김진사가 갑자기 딱 옵니다. 점이 신통하다더니 어찌 내가 찾아온 뜻을 알지 못했소 하자 무녀가 영전에 나아가 신에게 절을 하고 방울을 흔들고 점대롱을 만지다가 추운데 몸을 떨더니 신내린 겁니다. 한참 몸을 움직이다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가련합니다. 이 무녀의 말은요 뭐한 겁니까? 김진사 운영의 사랑을 암시해주는 말이에요. 불안한 방법으로서 그 뜻을 이루기 어려운 계교를 성취하고자 하니 다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뜻이 뭡니까? 사랑이죠. 뭐 할 것이다? 3년이 못 가서 황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황천의 사람. 바로 김진사도 운영과 마찬가지로 따라 죽을 것이라는 결말을 암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김진사는 울면서 살해하고는 당신이 비록 말하지 아니해도 나는 다 알고 있어. 하오나 마음속에 맺힌 한은 100가지 악으로도 풀 수 없으니 만일 당신으로 말미암아 다행히 편지를 전하게 된다면 죽어도 또한 영광이겠어. 그래서 이 무녀를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무녀가 편지를 가지고 궁중에 들어가니 궁한 사람들이 모두 그 오물 괴하게 여기기에 무녀는 권사로서 대답하고는 틈을 엿보아 들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저를 끌고 가서 편지를 주더이다. 그리고 편지를 뜯어보니 사이는 이랬죠. 한 번 눈으로 인연을 맺은 후부터 마음은 들뜨고 역시나가 능히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매양 성 저쪽을 향하여 몇 번이나 애를 태웠는지요. 이렇게 김진사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에게 준 편지를 통해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저도 당신에게 사랑을 느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지금 상황은 누워도 능히 자지 못하고 음식을 목에 내리지도 못하고 병은 골수에 사무쳐 온갖 약이 효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다 서로 목이 메니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예를 갖추지 못하고 삼갔습니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전한 편지를 넣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7원 사원에 한 수가 적혀 있었다. 그래서 이 삽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신의 마음을 담고 있는 또 삽입시예요. 똑같은 기능입니다. 삽입시를 통해 가지고 김진사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고 현재 김진사 처지가 나와요. 자 여기서 문 동그라미 치시고 저녁 문 닫혔는데 문 그 다음에 그림자 두 번째는 그림자 동그라미 치시고 세 번째는 낙화 요거는 전부 다 김진사의 현재 처지예요. 그러니까 누각의 문이 닫혀가지고 운영을 만날 수 없고 희미한 그림자처럼 그리고 떨어진 꽃잎처럼 이렇게 운영을 만나서 자신의 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시면 백의 기대도 이루지 못하면 호점몽 동그라미 무슨 얘기냐면요 꿈에 나비 꿈을 꾼 것. 근데 이들이 그냥 호점몽 그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꿈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운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의 꿈에다 빗댄 것이죠.
그래서 운영을 그리워하고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시로 대신 표출했죠. 자, 그런 다음에 대군이 어떻게 하느냐? 궁녀가 10명입니다. 근데 10명이요. 다 같이 있으니까 참고로 대군은 궁녀들이 공부도 시켰던 사람이에요. 10명이 함께 있으면 공부가 어려울 거니까 얘들을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5명씩 찢어져라 해가지고 참고로 여기는 운영은 잘하는 은성, 옥묘, 비치와 함께 다른 서궁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다른 친구들은 그윽한 꽃, 가는 풀, 흐르는 물, 꽃다운 수풀이 정이 산가나 야장 같으니 훌륭한 독서단이구나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에 대답하기를 산 사람도 아니고 중도 아니면서 이 깊은 궁 안에 갇히었으니 정말 유령과 장신궁이다 할 때 이 장신궁이라는 말은요. 바로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세상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궁녀로서의 많은 제약을, 저는 이곳이 산에 사는 사람들이나 스님이나 사는 곳 같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과의 교류가 단절된 이곳에서 저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궁녀로서의 제약을 한탄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계속 뭐 하느냐? 만남을 시도해요.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안평대군이 눈치를 채요. 야, 뭔가 이상하다. 내 궁녀 중 하나하고 누가 만난다는 소문이 들려. 그래서 나머지 4명의 궁녀들을 눈치를 해요. 안평대군이. 야, 누구냐? 누가 만나냐? 누구랑 만나냐? 이 이야기를 듣자 여기는 운영이 뭐 하게 됩니까? 아, 드디어 이제 밝혀지게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진사는 따라 죽고, 그런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깨난 유영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을 마지막에 발견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죠. 자, 정리 보겠습니다. 갈래? 염정 소설입니다. 염정이라는 말은요, 뜨거운 사랑의 마음, 사랑을 다룬 소설이고, 우리 염정 나오는 사랑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몽유 소설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환문구조, 꿈속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당연히 액자 구성이 액자 소설이고, 시점 보시면 외화, 건야기가 전적 작가 시점으로 유형 중심에, 내화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이거 운영의 시점이에요. 그렇죠? 김진사 시점이 아니라 운영의 시점. 이런 김진사보다는요, 운영이 더욱더 이런 신분적 국력의 제약을 더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주인공.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이면서 궁중이라는 특수사회를 배경으로 해요. 특히 3번 중요합니다.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추진, 권선징악에서 벗어나 자유연애를 보여주고, 보세요. 고전소설 좀 보기 드물게 비극적 결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작품이 드물지 않은 작품 하나 더 발견했죠. 뭐 이생규장전도 비극적 결말, 운영전 비극적 결말, 하나 더 있습니다. 만복사 전포기도 비극적 결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작품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생규장전, 만복사 전포기, 운영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까지? 운영전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박지원의 호질, 그 다음에 수창전까지 일단 소설을 좀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수필, 정약용의 수호제기, 그 다음에 우리 한소리, 흥보가, 마지막으로 우리 가면극, 양주가 산전놀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전 3분을 질문. 질문 없으면